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신혼여행 첫날 밤, 3년 동안 사랑한 남자 곁에 누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밤새도록 제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죠. 깊은 밤, 저는 남편이 정말 남자인지 확인하려 몰래 그의 바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불을 켠 순간 제 눈앞에 보인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조차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자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인간애와 치유를 발견한 한 여자의 진짜 여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해봤거나 상처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의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27살이고 마포구에 있는 한 수출입 회사의 회계팀 직원입니다. 외모는 키 160 ccm에 피부가 아주 하얗지는 않지만 매끄러운 편으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다. 성격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분수를 아는 편이었죠. 3년 가까이 연애하는 동안 남편 민준 씨는 항상 먼저 다가와 주었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식사나 건강은 물론이고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사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려주곤 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술, 담배, 도박이나 여자 문제 하나 없는 착실한 남자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이상할 정도로 착하다는 것을요.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그는 제게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 입맞춤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항상 적정선을 지켰고 결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매력이 없나 하는 생각에 속상할 때도 많았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몸을 소중히 해야지. 신혼 첫날 밤에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줄게. 그 말을 듣고 부끄러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고 그 특별한 밤을 위해 모든 것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기대했던 그날 밤은 고통과 의심으로 가득한 날들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대한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양가 친척들의 떠들썩한 배웅을 받으며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꾸며주신 신혼방은 향초와 붉은 풍선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걸린 커다란 웨딩 사진으로 완벽하게 장식되어 있었죠. 저는 어머니가 그날 밤을 위해 특별히 사주신 얇은 레이스 슬립을 입고 수줍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영화에서처럼 민준 씨가 들어와 저를 힘껏 안아주리라 생각하며 침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방에 들어와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이내 몸을 돌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목까지 단추를 채운 긴 소매 잠옷을 입고 침대에 올라와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옆으로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혼 첫날 밤이잖아. 그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피곤한데 일찍 자자. 저는 침대 위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설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아주 차가운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화나게 할 만한 말을 했나? 아니, 예식을 치르고 피로연을 하는 내내 저는 항상 웃었고 양보했으며 최대한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은 채 그의 옆에 누웠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마치 거대한 바다를 사이에 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의 등에 살며시 손을 대자 그는 움찔하며 제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자, 내일 부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가야지.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 거의 밤이 깊어질 때까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른 숨소리,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설명이,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돌아 누워 몰래 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동이었지만 그의 하반신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가 정말 남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했습니다. 제 손이 살짝 스치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은 평범하게 잠든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자가 착용해야 할 물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베개 밑에는 작은 레이스 브래지어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를 깨워 따지고 싶었지만 제 심장은 더 이상 소리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지?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 청춘을 모두 바친 이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주위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에 들린 얇은 레이스 브래지어가 제 살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 3년간 믿어왔던, 항상 점잖고 진지하며 친절했던 그 남자가 남성용이 아닌 잠옷을 입고 저렇게 편안히 잠들어 있다니. 제가 방금 만졌던 그것은 명백히 평범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고개를 파묻었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를 속인 걸까? 왜 신혼 첫날 밤이 이런 악몽이 되어야만 했을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고 모든 믿음을 주었는데 그때 갑자기 민준 씨가 뒤척이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레이스 브래지어를 침대 밑으로 던져버리고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이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방안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아직 안 잤어?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빛이 순식간에 놀라움에서 방어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이불로 허리 부분을 가린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으로 침대 밑으로 몸을 숙여 아까 그 연분홍색 레이스 브래지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앞에 그것을 들어보이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다른 사람 거라고 말하지 마. 오늘 밤은 우리 신혼 첫날 밤이고 여기엔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어. 민준 씨는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방 안엔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브래지어를 마치 치명적인 상처인 양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럼 인정하는 거야?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야, 민준 씨? 지난 3년간 우리의 감정은 진짜였어. 아니면 그냥 당신의 장난이었어.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내 말 좀 들어줄래? 그가 눈시울을 붉히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목이 꽉 막혔지만 듣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변태도 아니야. 어릴 때부터 성별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 우리 어머니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거든. 어머니는 딸을 원하셨는데 아들인 나를 낳으셨어. 어릴 때부터 나한테 여자아이 옷을 입히고 예쁜 우리 민준이라고 부르셨지. 알아? 나는 두려움 속에서 자랐어. 반항할 때마다 맞았고 울 때마다 옷장 안에 갇혔어. 점점 어머니 뜻대로 사는 게 익숙해졌지. 어른이 되어서는 진짜 내가 누군지,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이 뭔지 구별할 수 없게 됐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가여웠고 화가 났고 혼란스러워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 너를 만났고 진심으로 사랑했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 하지만 밤에 눕기만 하면 과거가 떠올라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 옷들은 나 자신을 안정시키는 방법이고 강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서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3년 동안 나한테 손대지 않았던 게 이 이유 때문이었어? 민준 씨는 절망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 내가 제대로 못할까봐.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점점 익숙해지면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오늘 밤도 결국 해내지 못했어. 저는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랑 결혼했어? 왜 당신이 줄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나를 기다리게 한 거야? 나는 당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치료해주는 도구가 아니야. 나도 사람이고 사랑이 필요하고 감정이 있다고. 민준 씨는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안해.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네가 유일하게 나를 남자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어.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단 말이야.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저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창밖에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제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피곤했지만 단 1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반면 민준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몸을 웅크린 채 돌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결혼식 뒤라방은 어수선했지만 제 숨을 막히게 한 것은 갓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 답답한 공기였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심장은 산산조각 나 있었죠. 신혼 첫날 밤, 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성스럽고 기억에 남아야 할 밤이 이렇게 외롭고 서글픈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렸습니다. 오늘 처가에 내가 데려다 줄게. 장모님께서 오늘 제사라고 하셨어. 저는 대답하지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 남편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 끔찍한 진실에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개인 물품 몇 가지를 챙겨 민준 씨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내내 누구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은 마치 날아가 버린 기억의 편린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물에 잠긴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달려나와 맞이하셨습니다. 서연이랑 민준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외할머니랑 이모들이 기다리고 계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어색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점심 내내 저는 기계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물으셔도 그저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다정한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제 뺨에 손을 대시면 울음이 터져 나올까봐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 눈빛이 조금만 흔들려도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시죠. 오후에 손님들을 모두 배웅하고 나서야 어머니는 저를 집 앞 툇마루로 불러 돌 의자에 앉히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니, 딸? 저는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내가 말하면 충격받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시더니 한참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레이스 브래지어 이야기, 민준 씨가 여성 속옷을 입고 있었던 이야기, 3년 동안 그가 저를 만지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어젯밤 그의 눈물 섞인 고백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있던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시던 어머니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화가 나신 줄 알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어머니는 레몬차 한 잔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진정하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엄마한테 말해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화 안 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화나지. 하지만 화낸다고 뭐가 해결되겠니? 이건 엄마가 화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잖니. 엄마는 그냥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고 싶을 뿐이야. 네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엄마는 막지 않을 거야. 하지만 계속 살고 싶다면 그것도 반대하지 않아. 어떻게 되든 엄마는 내 편이란다. 그 순간 저는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굳건함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배웅해 주셨지만 차에 오르기 전 제게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다름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내 인생 전체를 희생하지는 마라.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는 알아야 해. 어머니의 말씀이 종소리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 씨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한테 많이 화났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제가 피곤할 때마다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성별조차 불분명한 사람 옆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신혼 첫날 밤의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와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의 의남매라 불리지만 제가 전혀 몰랐던 아주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우라는 여자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제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했지만 다른 한쪽은 혼란과 냉담함 속에서 갓 결혼한 남편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일부러 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는 스스로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곁에서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환영 옆에 누워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격렬하게 다투지도 않는 어중간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미 끈끈하게 맺어졌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 사이에 그저 침묵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민준 씨가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길래 그렇게 놀라? 민준 씨는 오물쭈물했습니다. 아, 지우 누나. 대학교 때 의남매 맺었던 누나인데 지금 태국에 살아. 가끔 안부 전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이름을 말할 때 민준 씨의 눈빛은 누나를 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친구 사이라면 왜 그렇게 서둘러 숨겼을까요? 그날 밤 민준 씨가 씻으러 간 사이 저는 몰래 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비웃으며 넘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죠. 통화 기록에 들어가 보니 지우 누나 BKK라는 이름으로 된 긴 메시지 목록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누나, 너무 보고 싶어. 언제 한국에 다시 와? 거기서 지난번에 입었던 그 검은색 원피스 입었어? 내가 골라준 거 말이야. 누나, 어젯밤 꿈에 내가 진짜 내 모습으로 있는 꿈을 꿨어. 누나가 나를 안아주면서 말했어. 민준아, 더는 누구를 위해 살지 마.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우라는 여자의 셀카 사진들이었죠. 꽤나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붉은 입술, 그리고 어딘가 날카롭고 남성적인 느낌이 드는 눈빛. 저는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단기 출장을 갔던 날들, 지우 누나와 온라인 팀 회의가 있다며 서재에서 따로 자겠다고 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씨가 막 욕실에서 나왔다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우라는 사람, 당신한테 뭐예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의남매라고 하지 마. 의남매끼리 원피스 사진 보내주고 꿈에서 서로 껴안아. 도대체 그 여자 뭐냐고.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고 바닥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 나랑 같았던 사람이야.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 누나도 예전엔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어. 성전환 수술 받고 지금은 태국에서 살고 있어.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불안할 때마다 그 누나는 항상 곁에 있어줬어.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법을,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줬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관계 뒤에 그런 비극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삶에서 모든 생각과 선택의 바깥으로 밀려난 배신당한 기분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뭔데? 당신 신분을 합법화시켜주는 아내. 사회를 향해 이중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그림자. 민준 씨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랑 결혼한 건 정말 사랑해서였어. 하지만 모든 사실을 말하면 네가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난 그냥 가정을 갖고 싶었고 남편이라고 불리고 싶었고 평범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고통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기분은 전혀 생각 안 했잖아.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않은 사람과 살게 했잖아.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정을 꿈꾸게 했잖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급히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민준 씨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어디가? 정말 날 버릴 거야?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한마디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매일 당신이 누구인지 추측하며 살 수는 없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집을 나온 지 불과 며칠 뒤 민준 씨가 고의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있다는 전화를 받게 될 줄은. 저는 비 내리는 어느 오후 그 집을 떠났습니다. 큰 비는 아니었지만 빗방울이 제 어깨 위로 조용히 떨어지며 마음속에 남은 무언가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그 전날 밤에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저를 조용히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돌아갈 평온한 곳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잠시 쉬면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인생은 제게 예상치 못한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온 지 이틀 뒤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부엌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 아내분 되십니까? 서울중앙병원입니다. 남편분께서 마포대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본 어머니가 놀라서 휴대폰을 낚아채 다그쳐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혈관이 터질 듯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15분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길고 하얀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이동식 침대 바퀴 소리가 제 가슴을 울리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응급실의 희미한 유리창 너머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한쪽 뺨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심각한 표정의 여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네, 제가 아내입니다. 남편분께서는 대퇴골 골절, 머리와 손목에 충격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뇌에 심각한 손상은 없지만 이상한 점은 차의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의사 선생님은 저를 잠시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의로 난간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다리 난간에 돌진하기 전까지 피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었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설마 민준 씨가 극단적인 생각을... 저는 그가 막 깨어났을 때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들고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으며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순간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하얀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더 이상 분노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고통만이 느껴졌을 뿐입니다. 당신이 죽는 건 원하지 않아요. 민준 씨, 어떻게 되든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비겁하게 굴지 마요.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게 젖은 눈으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네가 떠나고 나니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 지호 누나도 진짜 성별을 들켜서 캄보디아로 떠나야 한다고 했어. 모두가 날 떠나는데 내가 누군지 더 이상 모르겠어. 저는 그의 부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 수는 있어. 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거부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그는 흐느끼며 제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버려졌다가 겨우 온기를 찾은 아이처럼.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부부라는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눈앞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에도 등을 돌린다면 그는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내내 그를 돌봤습니다. 밤마다 고통의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 어린 시절의 악몽 때문에 한밤중에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의 근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속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진짜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그가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자 저는 그를 병원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맑고 햇살이 길가의 돌 의자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저를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이혼하고 싶다면 서류에 사인해 줄게. 너 원망 안 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민준 씨가 퇴원하고 한 여자가 저희 집 앞에 나타나 그의 진짜 성별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 그리고 민준 씨가 몇 년간 숨겨왔던 진단서를 가져올 줄은.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저는 용서와 단절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민준 씨가 퇴원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다시 함께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준 씨는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얘야. 진심으로 용서하든가 아니면 깨끗하게 떠나든가. 어중간하게 살면 둘 다 힘들어. 저는 어머니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 제 마음을 확실히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분노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의 아내로 돌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집으로 돌아간 날 저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닭죽을 좀 가져다 주러 그 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듯 했지만 저를 보자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놓인 목발이 보이지 않도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죽 그릇을 식탁 위에 놓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이따 가면 안 될까? 저는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고 자신은 바닥에 앉아 감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책상 위에 단단히 봉인된 큰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겉에는 서연이라는 한 글자만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게 뭐예요? 제가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싶다면 이걸 읽어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성별 감정서 한 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펼쳐보았습니다. 나타나는 글자 하나하나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름 김민준. 결론 선천적 성분화 이상. 고환의 불완전한 발달.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 이하이며 신체적 여성화 징후가 나타남.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알았어. 하지만 숨겼지.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아셨는데 충격을 받으시고는 나한테 진짜 남자가 되라고 강요하셨어. 억지로 먹이고 운동시키고 한의원, 양의원 다 데리고 다니셨지. 하지만 결국 의사들은 한마디로 결론 내렸어. 이건 선천적인 거라 고칠 수 없다고. 저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당신은 할 수 없다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리고 부부 관계도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라. 겉으로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진짜 남자처럼 완전하지 않아.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들은 제 안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의 조각들마저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숨겼어요? 왜 나랑 결혼까지 한 거예요? 민준 씨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널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혹시 네가 날 사랑한다면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맹목적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도박해서는 안 됐어요. 당신은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을 알고 선택할 권리마저 빼앗아간 거예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용기가 없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침묵,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문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흰 셔츠와 검은 정장 바지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예전에 그의 노트북에서 봤던 트랜스젠더 여성 지우 씨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제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하고는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구나. 민준아. 민준 씨는 굳어버렸습니다. 누나, 어떻게? 내 친구가 네가 입원했다고 알려줬어. 네가 아직도 마주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제게로 몸을 돌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나타나서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민준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사모님 때문에 왔어요. 한 가지만 확실히 아셔야 해요. 사모님께서 지금 상처받고 계신 그 남편은 진짜 자신으로 살 용기가 없어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녀를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자였지만 여자로 살지 못해 괴로웠어요. 부모님께 집에서 쫓겨나고 얇은 끈이 달린 샌들을 신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리 밑에서 잠을 자기도 했죠. 제 안에 잘못된 것들 벌하기 위해 제 손목을 긋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벼랑 끝에 서 있던 민준이를 만났죠. 하지만 민준이는 저보다 훨씬 약했어요.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단호하게 떠나세요. 하지만 아직 애정이 남아있다면 침묵하지는 마세요. 아내의 침묵은 때로 수만 가지의 비난보다 더 아프거든요. 저는 어떻게 그 집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 지우 씨,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사회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부터 부서져 내리고 있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제가 과연 평온하게 살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저는 휴대폰을 들고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일 서울숲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모든 걸 확실히 하기 위해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날 아침 날씨는 쌀쌀했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울 숲에 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연애 초기에 자주 데이트했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작은 집, 착실한 남편, 그리고 따뜻한 저녁 식사라는 소박한 꿈을 꾸던 순진한 여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 앉아 너무나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진실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산산조각난 결혼 생활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옅은 파란색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나무 목발을 짚으며 절뚝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는 훨씬 말라 보였고 눈은 퀭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예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민준 씨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걸 다 읽었어요. 지우 씨 이야기도 들었고 이제 더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민준 씨는 살짝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질문은 나중에 해요. 오늘 저는 용서하러 온 것도 비난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당신에게 말해주러 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실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당신이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연애하면서 당신은 항상 당신이 만든 꿈속에서 저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평범한 가정과 남편에 대한 희망을 줬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제대로 된 남편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죠. 민준 씨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에게 아기가 없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잘못은 저 스스로 미래를 그리게 내버려 두고 모든 것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 미래를 제 손에서 슬그머니 빼앗아갔다는 점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몸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고 아빠가 될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상대역이 되어버린 연극 속에서 살기를 택했죠.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마 울 만큼 울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관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고 나니 사랑만으로는 한평생을 지탱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 곁에 있을 때마다 그 다름을 애써 잊으려 노력해야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 혼란과 두려움, 상처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민준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받아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그냥 진짜 나로 살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라도 괜찮아. 다시는 날 떠나지 말아줘.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앞에 앉은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민준 씨가 아니었고 제가 완벽하다고 착각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너무나 적나라하고 연약해서 오히려 가여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제 손을 뺐지만 거칠게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아요. 혹은 사랑하더라도 평생을 함께할 만큼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는 굳어버렸고 그의 눈빛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당신으로 살아요.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요.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제 옷깃을 스치며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준 씨의 아주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닫혔고, 이제 거짓도 상처도 없는 진실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공원에서 만난 후 저는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민준 씨도 자신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저는 원망이나 증오에 빠지지 않고 평온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회계 업무를 계속했고 어머니와 그리고 제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자주 가던 오래된 카페에 들러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삶은 마치 출발선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제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져서 더 이상 성급하게 믿거나 쉽게 꿈꾸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민준 씨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한 번 제게 전화를 걸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버리고 간 무정한 며느리라며 은근히 비난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옅게 웃으며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형식과 가문의 체면이라는 것에 얽매여 살아온 그분 같은 사람은 마음속 가득한 의심과 냉담함 속에서 누군가의 곁에 눕는 기분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늦은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민준이 형 사촌 동생 준호라고 합니다. 지금 서연 씨 회사 앞에 있는데 5분만 뵐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 씨. 말이 없고 착한 성격으로 저희 부부의 결혼 준비를 도와줬던 사람으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니 준호 씨가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몰라서요. 제가 방금 찾은 게 있는데 서연 씨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호 씨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손으로 쓴 유언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 씨가 긴장 가득한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형이 지금 사는 집을 윤지훈이라는 사람에게 넘기려고 했던 거 아세요? 그 사람 수원에 사는데 민준이 형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준호 씨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민준이 형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 비밀리에 사귀었는데 큰어머니, 그러니까 민준이 형 어머니께 들켜서 강제로 헤어졌어요. 그 후로 민준이 형은 연락을 끊고 정해진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서연 씨를 만난 거고요. 저는 귀가 먹먹해지며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준호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민준이 형이 1년 전에 쓴 거예요. 만약 자기가 잘못되면 원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집을 지훈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죄책감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큰어머니가 이걸 숨기셨어요. 민준이 형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에서 이 유언장을 발견하셨죠. 엄청 화를 내시면서 욕을 하고 종이를 찢어버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찢기기 전에 몰래 사진을 찍어뒀어요. 적어도 서연 씨는 모든 걸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은 서연 씨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3년 동안 함께한 시간 동안 나는 뭐였을까?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가 쓴 가면이었을까? 그가 가질 수 없었던
옛사람의 대용품이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준호 씨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민준이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진짜 자신으로 살 용기가 없었을 뿐이고. 서연 씨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준호 씨에게 인사한 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유언장 사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감정이 가득 담긴 글씨였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무도 슬퍼하지 마라. 단 한 사람만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약했고 진짜 나로 살기를 꿈꿨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사랑했던 자로 저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깨져버린 결혼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아와 편견 사이에서 진짜 삶에 대한 갈망과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갇혀버린 한 사람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정해진 틀 안에 가두려 했던 그의 어머니를 만나 이 유언장 사본을 건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한마디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수는 있지만 그 자식의 본질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오 여사님은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걔가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길 바랐을 뿐이야. 결혼해서 애 낳고 내가 안아볼 손주 낳아주길 바랐다고. 나한테 반항할 줄은 몰랐어. 걔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제 앞에 앉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결혼식 날 제 행동 하나하나를 샅샅이 훑어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방향을 잃은 아이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난 수년 동안 어머님의 번듯함이라는 기준으로 민준 씨를 올가매셨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민준 씨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 보기 좋게 어머님이 그려놓은 모습대로 살기를 바라셨던 건가요? 오 여사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가 말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다투러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님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는 어머님도 민준 씨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복잡한 일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유언장 사본은 드렸으니 어떻게 하실지는 어머님께서 결정하세요. 하지만 아직 민준 씨를 사랑하신다면 그를 어머님이 원하는 틀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지 마세요. 이번에 또다시 돌아서면 그는 정말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목이 메인 듯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성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지만 심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뒤져 옛 메시지들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추억이 담긴 메시지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연 씨, 저 지우예요. 지금 강릉에 있어요. 민준이가 오늘 오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서연 씨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지우 씨는 해변가의 작은 카페 주소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서둘러 밤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질주하며 한적한 도로와 양옆의 희미한 가로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마음속은 불이 붙은 듯 했습니다. 걱정 때문인지, 연민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제 안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민준 씨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마치 폭풍우를 겪은 사람처럼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는 저를 보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준 씨, 그는 눈을 떴습니다. 순간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침묵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정말 왔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받았어요. 걱정돼서. 민준 씨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가 날 미워하고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줄 알았어. 네. 화도 났고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걱정돼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있잖아. 엄마가 유언장을 태워버렸을 때 내 인생이 전부 지워지는 것 같았어. 내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 손에 짓밟려버린 기분이었어. 나한테 진짜 너로 살라고 말해준 사람은 네가 유일했어. 그 말이 나를 얼마나 구했는지 알아?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계속 사람답게 살아야죠. 더는 포기하지 마요. 민준 씨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곁에 앉아 바닷바람과 새벽빛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신분이나 성별, 과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있는 이 남자가 지금 그 무엇보다도 잡아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그는 결코 제대로 된 부부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표준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도 함께 걸어갈 만큼 용감한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날 아침 강릉 바닷가에서 저와 민준 씨는 오랫동안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소금기와 함께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몽롱한 감정을 실어왔습니다. 평온함일 수도 혹은 아쉬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3년 전과 같이 부드럽고 존중이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가 높이 솟았을 때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내 곁에 있어 줬을까? 저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 모든 상처와 갈등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결코 몰랐을 거고요.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지금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어? 아내가 아니라 친구로, 가족으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볍게 던진 듯한 그 질문이 심장을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인다면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꼬치꼬치 캐묻는 시선, 그리고 세월의 녹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을 온갖 억측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등을 돌린다면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을지언정 진심 어린 친절함으로 저를 사랑했던 한 사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도 아닌 사람과 함께 걸어갈 만큼 제 마음이 넓은지 제 마음속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법원으로부터 제가 민준 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제출했던 이혼 소장과 관련하여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들고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재판은 연기될 것이고 간다면 이별을 받아들이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민준 씨의 번호를 찾았지만 손가락은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 오 여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날카롭지 않고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집에 오나요?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긴 오는데 거의 안 와. 나랑 말도 잘 안 섞고. 꼭 남 같아. 저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집에 올 때마다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장 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세요. 비꼬거나 남들 보기 좋게 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아주지 못할 거라면 벼랑으로 밀지는 마세요. 오 여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내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날짜에 법원으로 갔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여전히 말랐지만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충분히 생각하셨습니까? 조정 의사는 없으신가요? 민준 씨가 저를 보았고 저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 소리가 똑똑히 들렸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합의 이혼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차는 20분도 채 안 되어 빠르게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와 민준 씨는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계단에 다다랐을 때 그가 돌아섰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온 건 하나의 역할을 끝내기 위해서지 사람 사이의 정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사는 법을 서로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법원에서 나온 그날 아침 저는 공식적으로 다시 독신 여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라는 신분도 서류나 맹세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가슴이 조이고 아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아마 아플 만큼 아파서 더 이상 아플 곳조차 남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회사로 돌아가 일에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가끔 오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저는 작지만 진실한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맛있는 식사, 편안한 잠, 거짓 없는 미소, 더 이상 좋은 아내, 모범적인 며느리인 척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회계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진우라고 합니다. 민준이 옛 친구고 서연 씨와도 아는 사이죠. 결혼식 때 뵈었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진우 씨는 민준 씨의 대학 동기로 결혼식 피로연 일부를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성숙해 보이며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날 저를 보던 그의 눈빛이 어딘가 남달랐던 기억이 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민준이와 그리고 서연 씨에 대해 아셔야 할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진우 씨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민준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 알지만 제 말 믿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들으셔야 해요. 과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하필 당신이죠?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민준이가 유일하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완전한 남성이 아니라는 이야기. 어머니에게 억압받아 거짓된 삶을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서연 씨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제대로 된 삶을 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했던 이야기까지 전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그에게 돌아가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맞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민준이는 그동안 모은 보험금과 개인 저축 전부를 모아서 선천적 성별 기형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서연, 민준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는 비록 평범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서연 씨가 동정심을 느낄까봐 두려워했어요. 민준이는 동정이 필요 없어요. 그는 그저 서연 씨가 진심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랄 뿐이에요. 아세요? 이혼 후에 민준이가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언젠가 서연이가 진심으로 다시 웃는 날이 온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비록 짧았지만 헛되지 않은 걸 거야 라고요. 저는 진우 씨가 제 눈물을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민준 씨가 그 모든 상처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 씨는 슬프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다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깨진 관계가 실패는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해서요. 어떤 결혼은 비록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품위 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니까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진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만약 언젠가 곁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보상이나 과거 때문이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가볍게 던진 부담 없는 말이었지만 제가 들어본 그 어떤 고백보다도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숨막히는 눈물의 나날들 속에서 처음으로 지어보는 진실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마음은 마치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민준 씨를 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마음 한구석의 원망도 미움도 없이 가볍게 담아둘 만큼 평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진우 씨를 만난 후 저는 이상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슬프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기쁘지도 않은 그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어떤 매듭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어머니와 저를 위해 연꽃차를 우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오늘 내 웃음이 참 자연스럽구나.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며느리나 아내로서의 부담감도 이혼이라는 낙인이나 남들의 시선에 대한 위축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차 진정한 의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진우 씨와 더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가볍고 강요나 꾸밈,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진우 씨는 결코 연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무엇을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너무 바쁘지는 않은지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좋은 책을 선물하거나 시내의 작은 음악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제 곁에 있어주는 방식이 저를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막 회사를 나서려는데 오 여사님, 민준 씨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거의 애원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전화할 자격 없는 거 안다. 하지만 민준이 한 번만 보러 와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병원에 입원해 있어.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닌데 애가 이상해. 꼭 살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굴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즉시 그녀가 말해준 병원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도착해보니 민준 씨가 하얀 병상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턱선이 드러날 정도로 깡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는 순간 놀라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민준 씨?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앞에는 한때 아주 친절했고 짓밟히면서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댈 곳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 여사님이 문 밖에서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제가 중요했다고 생각한다면 살아요. 당신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 살고 서연, 민준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살고 비록 잘못하셨지만 저에게 전화해서 와달라고 부탁할 용기를 내신 어머니를 위해 살아요. 제 남편이 될 필요도 완벽한 남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신 자신으로 품위 있게 살면 돼요. 민준 씨는 흐느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나 너무 외로워. 서연아, 지금도 무서워. 밖에 나가면 경멸하는 눈빛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짜 당신으로 산다면 세상이 당장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아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숨는다면 당신 자신마저 스스로를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오 여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죽 그릇을 손에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이젠 너한테 강요 안 할게. 그냥 네가 살기만 하면 엄마는 그걸로 좋게. 방 안은 순식간에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씨는 감정을 억누르려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그가 수년간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들을 서서히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해가 질 무렵 병원을 나섰습니다. 진우 씨가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다시 돌아갈 줄은 몰랐어.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다시 돌아간 건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위 있는 끝을 맺기 위해서예요. 때로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때도 있으니까요. 전화기 저편에서 진우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갈래?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장 진실한 것들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잠든 슬픔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질문에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는 재촉하지도 다시 묻지도 않고 마치 제 숨소리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듯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줘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단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대체할 사람이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진우 씨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짧은 세 마디였지만 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소란스럽지도 화려한 사랑의 말이 아니었지만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갔던 다른 사람들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끈기 있게 서 있어줄 한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자발적으로 병원에 민준 씨를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부부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 때문에, 제가 그의 인생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로서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죽 그릇을 치워주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단순하고 가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웃기 시작했고 비록 아직 어색했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평생 간직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열어보니 안에는 우리가 결혼식 때 끼었던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제 반지였는데 제가 집을 나간 날부터 그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아쉬워서 간직한 게 아니야.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 겁 없이 들어와 준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 간직했어.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계속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간직해온 조용한 품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닫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잘 살아야 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눈가가 촉촉해진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원한 어느 오후 병원을 나섰습니다. 날씨는 맑지도 비가 오지도 않았고 그저 온화한 포옹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양옆으로 낙엽이 지는 가로수가 늘어선 작은 거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나무잎이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서두르지도 조급해하지도 무언가로부터 도망치지도 않고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저 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시원한 날씨에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서 식당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전화기 저편에서 웃었습니다. 5분 뒤에 갈게요. 우리는 보도를 따라 걸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두서없는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 씨는 제게 민준 씨에 대해 묻지도 감정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 진우 씨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돌아서서 들어가려 할 때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연 씨, 제가 돌아보자 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대체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서연 씨가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어떤 자격으로든 다 받아들일게요.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대답 없이 집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기대를 안고 결혼 생활에 뛰어들었다가 산산조각 나고 다시 일어서서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면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용기를 낸 한
순진했던 여자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누구에게나 완벽함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만약 진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품위를 지킨다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그저 조용히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매일 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가끔 진우 씨와 차 한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다시 평온을 찾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민준 씨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시간 괜찮아. 잠깐 만나고 싶은데 오래 걸리지 않아. 부탁할 게 있어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를 만날 때마다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았다고 느껴 먼저 연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먼저였고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진솔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강가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결혼 후 그가 처음 저를 데려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갓 결혼한 남편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설레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혼한 두 사람으로 결혼 관계는 끝났지만 여전히 진실한 존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류 뭉치를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연, 민준 장학재단을 공식적으로 설립했어. 아직 작지만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야. 불분명한 성별로 태어났거나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게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운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 재단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줬으면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왜 제가요? 민준 씨가 확고한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내 인생에 들어왔던 첫 번째이자 아마 유일한 사람이니까 너는 나를 고치려고 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어. 그저 나에게 진짜로 살아야 한다고 말해줬지. 바로 너 덕분에 내가 이 일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재단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갔으니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네가 나와 함께 설 자격이 있어. 저는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동의한다면 저는 다시 민준 씨의 인생 여정의 일부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니지만 사회 앞에서 아주 큰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그것은 한때 깊은 절망을 겪었던 한 사람의 명예와 열정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던 그를 처음 봤을 때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 읽어볼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 제가 서명한다면 그건 정 때문이 아니라 이 재단의 진정한 가치를 믿기 때문일 거예요. 이해하죠?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 바라는 건 없어. 저도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게 어깨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 더 이상 감정적인 기대나 애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진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가 장학재단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아직 대답은 안 했지만 더는 두렵지 않아요. 진우 씨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할 거라는 거 알아. 나 여기 있을게. 너보다 앞서가지 않을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끝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과거를 숨기지 않고 한 남자 곁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기에 옛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민준 씨가 재단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심리 상담사와 약속을 잡았던 어린이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서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생명과 편견 사이에서 찢겨나가는 작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후견인 서류에 서명한다면 그것은 단지 제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에 대한 믿음을 함께 서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민준 씨를 예전 카페로 불러 서류 뭉치를 돌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명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 민준 씨가 살짝 놀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이 재단을 자신을 숨기는 도구로 만들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대중 앞에 서서 세상에 나는 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치가 있다고 말해야 해요. 민준 씨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웃었습니다. 약속할게. 서연, 민준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리던 날, 하늘은 맑았고 긴 비 끝에 씻겨나간 듯 투명했습니다. 행사는 문화회관의 작은 강당에서 소박하지만 품위 있게 열렸습니다. 어린이 병원 대표, 비영리 단체, 그리고 소외, 아동 문제에 관심 있는 몇몇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옅은 베이지색의 단순하고 소박한 긴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무대에 오르지도 귀빈석에 앉지도 않고 그저 민준 씨 바로 뒤 두 번째 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지만 오늘 저는 모든 믿음을 담은 동반자였습니다. 민준 씨가 무대에 오르자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의 소심함과는 달리 오늘 그는 매우 차분했습니다. 흰 셔츠에 단정한 머리, 확고한 눈빛은 작년의 자격지심과 혼란으로 가득 찼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천적 성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온전한 남자로 살기 위해 노력했고 결혼도 했으며 아주 품위 있는 한 여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비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과 감사 그리고 책임감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민준 장학재단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과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있는 그분은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지만 제 상처에 더러워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얹어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그녀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롤모델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저와 같았던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원하지 않는 옷을 입어야 했고 남자답지 않게 운다는 이유로 맞았고 기대에 어긋나게 살았다는 이유로 옷장에 갇혔던 아이들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연 씨처럼 편견 없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조건 없이 용서하며 떠나가면서도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길고 진심 어린 감동적인 박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밖으로 나와 오래된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붉은 꽃이 피 발밑으로 흩날렸습니다. 진호 씨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했어. 제가 그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민준 씨가 했어요. 저는 그저 뒤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눈물 닦아. 오늘은 웃어야 할 날이잖아. 저는 웃으며 손수건을 받아 눈가를 살짝 닦았습니다. 제가 바람보다 더 가벼워진 거 안 보여요?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갈 준비 됐어?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공간이 멈춘 듯했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제 심장은 몇 박자 느리게 뛰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가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잊기 위해서도 외로워서도 아니에요. 제가 진정한 제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거나 끌지 않고 그저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동반자가 곁에 서는 방식처럼 단지 잡아주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 민준재단은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가 여전히 운영했고 저는 법적 후견인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자주 들러 지역 사회 활동을 도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더 이상 엇갈린 삼각관계로 얽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처받고 길을 잃었던 세 사람이 이제는 과거의 폐허 위에서 희망의 벽돌을 함께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동화가 아니지만 만약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일 겁니다. 인생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눈물로 끝나는 결혼도 있고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이 잠시 머물며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기기도 합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원망 없이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신혼 첫날 밤한 아내의 눈물겨운 여정일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상처받고 넘어졌다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 마음을 울리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있지만 평온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